안녕하십니까. MKS 국가웅비전략연구소 이사장이며 나라 바로세우기 운동본부장 민기식입니다. 요즘 정계에서는 기본소득 제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그러나 논의 내용이 빈약하여 과연 이들이 국민 민생을 책임지겠다는 정책화가 맞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기본소득제는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길게 보면 170년, 짧게 보아도 70년 정도는 된 개념입니다. 기본소득제도는 보유 자산을 조사하거나 근로를 요구하지 않고 국가가 모든 개인에게 무조건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자산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적 부자와 다르고 일하는 사람에게만 지급하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사회보험과 다릅니다. 현재 정계 일각에서 논의되는 기본소득제도는 국가의 지원이 절실하지 않거나 필요 없는 소득 중상위층 국민들에게도 모두 지급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재원 확보가 난망할 뿐만 아니라 국민성의 타락과 근로의욕 상실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사례를 보면 확인해집니다. 2016년 스위스 정부는 매달 19세 이상 성인에게 2,500프랑, 우리나라 돈으로 약 300만 원이죠. 18세 이하에게는 625프랑, 약 75만 원씩 지급하는 국민소득 제도안을 국민투표에 붙였으나 국민들은 압도적인 반대, 약 78%로 부결시켰습니다. 심지어 노동계도 반대하였습니다. 반대 이유는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땀 흘리지 않으면 스위스의 미래가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본소득 제도의 취지에는 찬성하는 바이나 형태는 조금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 제도를 시행해야 하는 이유는 많이 있으나 그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몇 가지만 요약하면, 첫째, 복지의 사각지대를 제거해야 합니다. 복지 혜택이 꼭 필요했으나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굶어 죽은 탈북 모자의 경우와 같은 사례가 또 나와서는 안 됩니다. 둘째, 조선일보 등 일간신문의 기사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복지제도가 2,200여 가지에 이른다고 합니다. 기존 복지제도를 단순화함으로써 방만한 운영에 따르는 비율을 제거해야 합니다. 셋째, 4차 산업혁명의 진행과 인공지능, 즉 AI의 역할 증대로 인한 인간 일자리 감소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넷째, 오늘날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모두 소득 분배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제도가 소득 양극화를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겠으나 어느 정도라도 완화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지난 수년간 기본소득 제도의 비효율적, 비현실적인 측면을 보완할 방법을 찾고자 깊이 고민해 왔습니다. 그 결과 큰 어려움 없이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고 스스로 소득 계층별 기본소득 제도라고 명명한 바 있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소득 계층별 기본소득 제도는 자산 유무나 근로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한 후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비율을 이듬해 세금으로 환수하자는 것이 기본 구도입니다. 중산층 이상은 지급받은 기본소득 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세금으로 다시 내야 하므로 실질적인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제도인 셈입니다. 여기서는 제가 구상한 소득 계층별 기본소득 제도의 기본 개념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면 관계상 자세히 설명하기 어려울 뿐더러 기존 복지제도의 단순화, 복지 지원 대상과 금액 조정, 재원 확보 등 더 세밀하게 조사하고 연구하고 가다듬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복지제도 중 꼭 필요한 것만 10개 이내로 남겨놓고 나머지는 모두 기본소득 제도에 통폐합시킵니다. 지급 대상은 대략 성인, 대학생, 중고등학생, 초등학생으로 구분하여
각 대상에 따른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는 기존 복지제도를 적용합니다. 소요 예산을 살펴봅시다. 4인 가족 기준 월 150만원 선에서 시작할 때 국가적으로 대략 월 20조 원, 연 240조 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예상되나 기존 복지제도의 단순화로 지원금과 행정 및 관리 비용을 대폭 절감하고 기본소득 지급이 절실하지 않거나 필요 없는 중상층으로부터는 전액, 즉 100% 회수하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 아래 기본소득 지급액에서 소득 대충분에 따라 일정 비율을 소득세로 회수하면 실제 소요액은 연 180조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물론 올해 예산의 35%나 되는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180조 원을 넘어선 연간 복지 예산의 상당 부분이 기본소득 제도로 흡수되는 만큼 재정부담이 별로 늘어나지 않거나 약간 늘어나더라도 효과에 비해 그리 크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복지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력이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으며 증세 없이도 시행 가능하리라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회수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일례를 들자면 공식이 돼서 이해하기 어려우실지 모르겠습니다만 Y는 0.04 곱하기 X 자승이라고 할 때 X는 소득계층군 %입니다. Y는 회수율 또 %로 표시된 것입니다. 라고 할 때 소득 순위가 0에서 9%까지는 회수가 없고 회수율 0%입니다. 소득 순위가 10에서 19%에서는 지급액의 4%를 회수하고 소득 순위가 20에서 20%에서는 16%를 회수하고 소득 순위 30, 39%에서는 36%를 회수하고 소득 순위 40에서 49%에서는 64%를 회수하며 소득 수준 50% 이상 계층에서는 지급액의 100%를 각각 회수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가지 예에 불과하며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더 좋은 방안을 얼마든지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시행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절대 빈곤을 퇴치할 수 있으며 모든 국민이 먹고 살 만큼 생활이 보장됩니다. 복지의 사각지대가 제거됩니다. 복지제도의 단순화로 비효율성이 대폭 제거됩니다. 국가의 기업활동 개입이 최소화됩니다. 최저임금도 노사자율에 맡길 수 있습니다. 끝맺기 전에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거든 물고기를 주기보다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줘라 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중국의 알리바바 창업자인 마윈이 자기의 인생을 관통하는 금원으로 삼는 이마선호 불여결망,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즉 물가에 서서 물고기를 부러워하기보다는 집에 가서 그물을 짜는 것이 낫다는 뜻입니다. 아직 불완전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현진 각국에서는 다양한 복지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의 복지는 국민 각자가 스스로의 힘으로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국가가 앞장서서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 제도 역시 이 대원칙이 전제되어야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